제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수입이 넉넉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취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회사는 보험 판매 회사였습니다. 한동안 보험 관련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사회생활이었지요. 아내는 일을 하는 게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잠시라도 집에서 벗어나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적극 지지했지요. 일을 시작한 뒤로 아내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화장도 다시 했고, 일을 위해 정장도 몇 벌 구입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에서는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일을 했어야 했나 싶더군요. 물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은 일을 배우는 단계였지요. 하지만 아내는 그 일도 무척 열심히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매일 보험 관련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저랑 고객 응대 연습도 했습니다. 그 일이 천직으로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결국 교육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내도 곧바로 영업에 투입이 되었지요. 아내에게도 담당 고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객은 확보되지 않았고, 아내는 회사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희 보험부터 갈아탔고, 부모님 보험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부족해 힘들어했지요. 아내와 함께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보 설계사는 벽에 부딪혔지요.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해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넘겨받은 고객들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서서 고객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운 보험 처리도 대신 맡아주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조금씩 아내의 고객이 많아졌고 실적이라는 것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의욕에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수입도 점점 많아졌고 아내는 더욱더 열심히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빈자리도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약속이 점점 많아졌고 제게 아이의 돌봄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학원을 더 많이 돌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에서도 항상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고객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때마다 정말 열심히 응대를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아내의 수입이 제 수입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아내는 더욱 열심히였습니다. 저는 매일 칼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퇴근을 해서 아이를 돌봤지요. 점점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이제 밤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술도 마시고 오더군요. 그 무렵 아내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돈을 벌 테니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도 하더군요. 어차피 아내의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제 수입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았습니다. 아줌마로 늙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아내는 더 젊어진 느낌입니다. 수시로 미용실이나 피부과도 다녔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지요. 저도 그런 아내의 능력을 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일에만 빠져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러겠다고 말을 했지요. 그 뒤로 저도 열심히 아내를 도왔습니다. 아내가 늦을 때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았고 늦은 시간에는 아내를 태우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끝날 무렵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요. 아이는 이미 잠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회식 장소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더군요. 들어가 봐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가게의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러 나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웬 남자가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와 뭐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아내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마도 제가 오는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회사 지점장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취해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불쾌했지만 더 따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만취 상태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옷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옷가지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내의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전화기를 켜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카톡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잠금 화면에 짧은 내용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핏 사랑한다는 말이 보였습니다.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메시지를 확인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골아떨어진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지문을 전화기에 가져갔지요. 두어 번의 실패 끝에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많은 남자들과 연락 중이었습니다. 대다수는 보험 고객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마치 연애를 하는 듯 애정어린 메시지도 있었고, 아내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놈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신체를 보여달라면 다음에 직접 보라고 하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 설렌다고 답장을 했더군요. 아내를 상상하며 자위를 한다는 남자도 있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그에게 사진을 보냈더군요. 그것도 속살까지 드러난 사진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의 실적이 급상승한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확인을 계속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아내와 깊은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술집 앞에서 만난 그놈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그놈 같았습니다. 과거 대화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 중에 임신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날인데 피임을 하지 않아 걱정이라더군요. 그 놈은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대답을 했더군요. 그 놈은 아내에게 이혼하라고도 했습니다. 메시지를 볼수록 심장을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잠든 아내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메시지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사진첩에도 의심스러운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욕실에서 찍은 사진도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술이 좀 과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가더군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니 안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회사에는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무지 회사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회사 쪽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내내 주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아내가 동료들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놈도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놈과 해장국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 놈의 손이 아내의 엉덩이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상을 찍었지만 손이 많이 떨리더군요. 아내는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그놈은 그런 아내를 자꾸 만져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그 모습을 휴대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렇게 둘을 지켜보는데 식사를 마친 그들은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어느 모텔 건물이었습니다. 그 놈이 먼저 들어갔고 아내가 뒤따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저런 짓거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는 모텔로 달려갔습니다. 모텔로 들어서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뛰어오는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아내가 크게 놀라더군요. 저는 악을 쓰면서 그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놈도 당황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쳐내고 그놈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텔 사장이 달려나와 저를 말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놈이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분을 못 이기고 그놈을 쫓았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붙잡더군요. 결국 그놈을 놓쳤습니다.
아내와 모텔 앞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모텔 사장이 경찰까지 불렀지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란 장인, 장모가 뛰어오셨고 아이는 부모님께 맡겨졌습니다. 아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내는 지점장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그런 딸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장했던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낸 야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내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제게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울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영업실적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지점장이 고객들을 붙여줬고 고객들을 잃지 않으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처가로 돌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회사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아내도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늦은 선택이었죠. 저는 지점장이라는 놈을 찾아갔습니다. 회사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놈은 출근도 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본사에도 장문의 글을 써서 항의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분노를 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점장에게도 의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요구 중입니다. 아내와 관계를 가진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를 생각했지요. 하지만 문득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용서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재수생입니다. 고3 때 충격적인 일로 수능을 망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바람을 피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과 바람이 났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유부남입니다. 그 일로 저는 수능 시험을 망쳤었고 결국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시 담임 선생님은 30대 초반인데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랑 바람이 난 것입니다. 처음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고3이라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특강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 차 안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주로 컵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준비가 늦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저를 먼저 태우고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차 안에서 저는 잠시 기다렸고 엄마가 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전화기를 놓고 간 것이었죠. 그때 제 전화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전화기로 핫스팟을 연결하려 했지요. 그런데 엄마의 카톡 알람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엄마의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눈이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과 제 진로를 놓고 상담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담임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대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보였습니다. 진로 상담이 아닌 사랑 표현들이 보였죠. 놀라서 다른 내용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엄마가 담임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담임도 마치 여자친구처럼 말을 했더군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얼굴과 가슴만 가렸더군요. 하지만 그냥 봐도 엄마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찍힌 사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담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 몇 개를 찍었죠. 손이 떨려 몇 장 찍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엄마가 달려오더군요. 저도 당황해서 전화기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엄마는 음식을 가지고 차에 탔지요. 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왠지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부리면서 음식으로 거부했죠. 엄마도 당황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죠. 그래서 급히 학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 차에서 내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학원 건물 안쪽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는 게 실감이 났죠. 제가 찍은 것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엄마의 분류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가 불쌍해 보였죠. 아빠는 그리 다정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사람입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빠는 오늘도 엄마에게 혼이 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일로 혼이 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에 비해 엄마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부과도 자주 가고 명품도 많았죠. 겉으로 보면 엄청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다 아빠 능력이었고 대학도 아빠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항상 엄마가 큰 소리를 치고 살았죠. 아빠가 처음으로 불쌍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털어놓을 자신은 없었죠. 저도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본 게 맞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밤 엄마의 전화기를 훔쳤습니다.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전화기를 빼돌렸죠. 패턴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엄마의 전화기를 뒤졌지요. 제가 본 것이 착각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SNS에 들어가 보니 두 사람만의 비공개 계정이 있더군요. 카톡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담임과 몇 달 전부터 사귄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고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절로 욕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화도 났지만 제게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그 모든 것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지요. 밤새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머릿속이 어지러웠지요.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엄마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자 짜증이 일었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걸 아빠에게 털어놔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게 두려웠지요. 결국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만 복잡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짜증도 났죠. 그래서 아침부터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지요. 부모님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화가 나서 그대로 학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러운 그 놈을 보았습니다. 그 놈은 제게는 유독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지요. 그 놈의 이유 없는 친절이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담임에게도 대들기 시작했지요. 친구들도 제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더러운 장면이 떠올랐지요. 하루 종일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학원도 빼먹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학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죠. 엄마는 어디가 안 좋은지 계속 확인을 했죠. 하지만 그런 엄마의 관심이 더 싫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손짓 하나하나가 더럽게 느껴졌죠. 퇴근하신 아빠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도 제 상태는 전날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눈물이 났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엄마의 전화기만 울려도 신경이 곤두섰지요. 불과 며칠 만에 정신이 피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게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망칠 생각이냐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의 당당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지지 않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홧김에 제가 본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담임이랑 바람을 필 수 있냐고 말했죠. 순간 엄마가 엄청 당황해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제가 저장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오해라고 변명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순둥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캡처한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엄마는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엄마를 뿌리치더군요. 아빠를 혼내던 엄마가 꼼짝도 못하더군요. 오히려 엄마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 순간 정적이 찾아올 정도였지요. 저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아빠는 차분하게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아빠의 모습이 더 무서웠죠. 아빠는 그대로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게 많이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하셨죠. 중요한 시기인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빠만큼은 제 편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그제야 저는 긴장이 확 풀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차분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죠. 엄마와는 헤어지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미웠지만 그 순간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빠는 제게 엄마와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제일 힘들 텐데 저를 먼저 걱정하시는 아빠였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엄마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담임은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이 병가를 신청했다고 소문이 돌 뿐이었죠. 아빠가 담임과도 소송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일이라면서 아빠 혼자 해결했죠. 그리고 엄마도 외가로 가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했다고만 말해주시더군요. 담임도 얼마 후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었다더군요. 담임이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는 소문도 돌았고 결혼한 여자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소문도 났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아빠는 그저 남의 가정을 망친 대가를 치렀을 뿐이라더군요.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멘탈 회복은 쉽지 않았죠. 덕분에 제 성적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다시 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죠. 아빠는 어른들 잘못으로 제가 피해를 봤다시면서 원하면 유학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재수학원에 나갔습니다. 엄마와는 가끔씩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와는 끝났지만 저와는 천륜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오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점점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10수년 만에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빠 덕분에 누리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 엄마였죠. 이제 명품 옷도 없고 피부과도 못 다닌다고 했지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동정심이 생기거나 하지 않더군요. 그냥 엄마가 철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더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몰랐던 아빠의 모습에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배 나온 그런 아저씨라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싶습니다. 아빠도 분명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시는 아빠, 그런 아빠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제야 아빠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빠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묵묵히 저를 지켜준 소중한 아빠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35살이 유부남입니다. 동갑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했지요. 처가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는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첫 아이라 그런지 걱정을 많이 했지요. 35살 넘기지 말고 아이를 낳자고 했고, 딱 35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유독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태아랑 산모 모두 건강했습니다. 8시간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을 하는 순간이었지요. 탯줄을 자르러 들어갔습니다. 긴장해서 손이 막 떨리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아이가 금발이었습니다. 갓난 아기라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엉겁결에 탯줄을 잘랐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표정이 안 좋았죠. 특히 아내가 제일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았지만 그리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직감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금발이더군요. 그렇게 분만실을 나왔고 아내는 입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하지만 출산은 처음이라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란스럽기만 했지요. 일단 다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신생아실에 들렀습니다. 씻겨놓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금발이더군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주먹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무리 봐도 백인 아이였습니다. 제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해 보였지요. 여전히 믿기지가 않더군요. 혹시나 아이가 바뀐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께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분만실에서부터 제가 봤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이가 바뀔 리가 없었죠.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백인 아이를 낳은 것이었지요.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런 변명도 듣지 못했지요. 아내는 말없이 울기만 하더군요. 산모를 상대로 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도 나와버렸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를 보고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아이가 바뀐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시더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기대하신 부모님도 넋이 나가셨지요.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낳은 아기는 백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며 돌아가셨고, 처가 부모님들은 아내와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십니다.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났더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더군요. 분노보다는 진실이 알고 싶어졌었지요. 조금은 진정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때문인지 변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가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조리원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퇴원 후 처가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라고 하셨고요.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원망과 분노만 남았었죠. 그래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요. 아이는 처가에서 키워준다고 합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생각을 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컸었고 이제는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지요. 그때도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혼을 멈춰야겠지요. 할 수 있다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외국 회사의 국내 협력업체에 다녔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을 돕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외국인 직원이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상대를 모른다 했습니다. 당시 외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지금은 한국에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용서만 해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사에 가서 따질 거라 했습니다. 필요하면 소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그 놈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가정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죠.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못할 일도 아니지요.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아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주저하더군요.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이라니. 아내를 더욱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자꾸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만들었지요. 횡설수설하던 아내가 실토를 했지요. 사실은 술에 취해 잠시 미쳤었다고 바람을 피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임신시킨 그 놈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그 놈도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 놈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짐작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과 바람을 피운 것이었죠. 처음에는 백인 남성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합니다. 대부분 돈도 많은 남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사주는 선물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머무는 남자들이었으니 뒤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바람을 피우기 딱 좋은 상대라 생각한 거죠. 생리날짜 따져가며 피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지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생긴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절수술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제가 먼저 눈치챈 덕분에 아내는 중절수술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았고요. 제 아이일 가능성은 있었지만 혹시나 그게 아닐까봐 걱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중절수술도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임신 기간 내내 불안감을 보였던 아내입니다. 출산에 대한 걱정이라 생각했는데 아이 아빠를 몰라서 불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무렵 아내가 많이 바빴습니다. 야근도 많아졌었고 통화도 부쩍 많았던 것 같았죠. 저는 임산부를 부려먹는다고 회사 욕을 했었습니다. 아내도 임신시킨 남자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범인을 찾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외국인 고객들입니다. 그때 관계한 남자들은 이미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부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했지요. 사정을 듣고 보니 더욱 황당하다 느꼈습니다. 내 아내가 겨우 이런 여자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의 희망마저도 모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자신이 잘하겠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여자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아내입니다.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회복하기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래도 충격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아빠를 찾으려 발악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양육비라도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이죠. 외국으로 떠난 남자들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연락처로 연락을 돌린 모양이더군요. 그 일로 거래처에서도 항의를 받기도 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회사에서도 해고가 된 모양이더군요. 처가에서도 그 일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던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제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길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